윤석열 피고인 쪽이 한 몇 시간 정도 하실 예상이시죠? 6시간, 8시간 정도. 검찰 측에서 서증조사 7시간 반 하셨는데요. 예, 예.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 반씩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을 확보해서 변론했기 때문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었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두 가지 영상이었습니다. 재판 모습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출연 내용인데 우선은 지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8시간 가까이 서증 조사를 진행하면서 오늘 추가 기일이 잡힌 거고요. 근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변호인 측에서는 멋진 작전이었다 하면서 이제 사실상 시간 끌기 전략을 한 거라는 부분을 밝혔습니다. 전 의원님, 왜 이런 방법을 택했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이지만 예. 이 방법만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구형을 늦춰야 된다. 네. 그리고 선고기일을 어떻게든 늦춰야 된다라는 형태로 일관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 김용현 측도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구형되고 선고될 예정이다 보니 네. 늦추려고 하는 방식을 어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방법까지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라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작전을 잘 세웠다. 이렇게 해서 구형을 늦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은 재판장이 본인의 권한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본인의 권한에 맞게끔 재판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 구형의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미루려고 했던 부분들이 1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늦추려고는 했으나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본인이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적 지탄을 좀 덜 받을 수 있었겠는데 대놓고 이번 작전이 먹혀들었다. 구형을 늦추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을 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국민적인 지탄을 받아 마땅한 이런 상황까지 초래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구형을 최대한 늦추려고 이러한 부적절한 방법까지 썼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형을 늦추고 재판을 좀 지연하는 부분이 최 의원님, 이 윤 전 대통령 측에 어떤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이게 녹취를 보면은 네. 이제 이쪽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 측에서 서정 조사를 7시간 반 했다. 예. 그렇다면은 모든 피고인들이 다 7시간씩 반 할 권리가 있느냐. 이 무사람대로 이제 재판을 받는 변호인으로서는 그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여러분들 잘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은 그 계엄 선포 직후에 이제 계엄이 철회되지 않았습니까? 국회가 신속하게 결의를 했고 우리 당도 계엄이 철회되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해제 표결을 했기 때문에 빨리 하라고 촉구 성명도 내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우리 당 지도부가 당시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난 뒤에 나온 대통령의 직접 담화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 그랬습니다. 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적 특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 네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하다고 해 특히나 근대사법이라든가 근대재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법 절차적 정당성 또 위법적 수입 증거 그것이 증거라 하더라도 위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렇죠. 이런 굉장히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도 그렇고 모든 일이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끼워서 실을 둘러서 바느질을 할 수 없거든요. 때문에 이 굉장히 증거에 기초하고 또 법리에 충실히 기초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검찰청 이렇게 원고나 또 이 피고인 측이나 이쪽이나 다 동등한 법적 권한이 행사돼야 될 텐데 예. 여기서 이제 결정은 그럼으로써 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국민들이고 지금 누구나 이 재판이 중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누구에 더 진정성을 내믿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변호인들도 네네. 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요. 네네.
변호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만료시킬까,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어떻게든 끝내볼까 하는 고민이 저는 녹아들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기간들은 이미 기소되어 있고 구속 기소되어 있는 여건들은 어느 정도 형량을 좀 채우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서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을 특검 측은 채택을 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도 끝났고 추가 기소나 구속을 연장할 수 있는 건들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재판이 지연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형도 늦추고 선고 기간을 늦춰서 결국에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에서 2심이라든지 3심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본인의 방어권을 주장하기에는 충분히 유리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상황적인 측면을 모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구속 기간을 만료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내란 재판 관련돼서 지금 쟁점 사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고 최 의원님 좀 의견 좀 여쭤볼게요. 일단 몇 가지 쟁점 사안 중에서 일단 뭐 계엄 선포가 재판 대상인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 폭동이 있었나, 계획된 계엄이나 등등이 있는데 오늘 뭐 늦으면 밤쯤, 뭐 저녁쯤 구형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부분이 구형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세요? 이게 지금 쟁점이 잘 나와 있습니다만 저 쟁점들이 이제 피고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 계엄 선포가 재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무슨 폭동이 있었느냐? 그게 몇 시간 동안 계엄이었는데 그리고 계획된 계엄이었나? 저 부분은 이제 뭐 그 검찰 조사, 특검 조사 결과 같은 게 있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공방이 있었죠. 공방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법원에서도 이제 어떤 심정을 형성해 갖고 있을 것이고. 이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과연 내란죄로 불쑥할 수 있느냐부터 지금 근본적으로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탄핵할 때는 처음에도 탄핵 소추할 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수괴,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로 탄핵 소추를 했어요.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면 탄핵 소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3심 재판에 가서 결론 나는 내용인데 수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스스로 민주당이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란이 당시 탄핵 소추 관련해서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이쪽 법 절차에 따라서 법원이라든가 법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라고 사전에 원임 재판하듯이 네가 내 죄를 알렸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때려도 지금 국제적으로 본 눈이 다 있고요. 이게 이런 법리가 다 있습니다. 법리가 있어서 그 법리에 따른 판단이 미칠 텐데 구형량은 이게 이제 아마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 어떤 제목을 붙이냐에 따라서는 구형의 종류가 이게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만일 내란 수괴 혐의로 내란의 이제 우두머리 혐의로 이제 구형을 한다고 할 경우는 그 뭐 사형, 무기징역, 또 무기금고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죠. 특검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주장하듯이 계엄 선포는 계엄이랑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이 헌법상의 권한 아니냐. 그리고 무슨 대통령이 직권한 사람이 왜 국헌을 문란하게 했겠느냐. 뭐 이런 그리고 폭동이라는 것 실제로 당시 군인들이 실탄도 안 가지고 갔는데 무슨 폭동이냐, 무슨 뭐 등등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따지지 않았습니까? 따졌으니까 이게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 법리와 그리고 이 제출된 증거에 따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일단 구형에 대한 예상도 한번 들어보고요. 그 근거로 특검이 어떤 부분을 특히 부각해서 구형을 할지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구형은 사형구형인 최고형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민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었다라는 모습들을 국민들께 보여드렸다면 특검에서 국민적 부담이 높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무위원들이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거나 이런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의 책임을 부하애들께로 몰아가는 듯한 모습들만 늘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반성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 법률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특검이 무기징역이라는 형을 받게 하기 위함에서라도 최고의 형인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내란 재판의 쟁점이 좀 전에 우리 CG로도 나왔지만 저는 하나하나 모두가 쟁점이고 아무래도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거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계엄 선포가 재판 대상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정 변경이 있지 않았고 북한의 도발이나 굉장한 국가 안보적인 리스크가 없었던 상황에서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저 부분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 없이 그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을 국헌문란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네. 그 과정들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무엇이냐? 계엄군이 국회, 그러니까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었느냐에 대한 것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부분들로 저는 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그것도 하나의 쟁점 사안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폭동이라는 부분도 네네.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것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거기 때문에 특검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그 비상계엄 명분을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외환 유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 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요, 재판부를 기피 신청했다가 당일 철회를 했는데, 최 의원님,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참고 사안을 보니까 이게 본안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가 공소장만 제출된 단계에서 어떤 정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구속 재판을 진행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에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이다라고 주장했다가 아마 철회했죠. 예, 근데 뭐 실제로는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지금 그 우리 내란죄 이 재판 문제가 굉장히 내란죄 굉장히 큰 제목이기 때문에 이게 동서고금에 그런 이제 판례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전에 잘 아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옛날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그 이후로 검찰이 12.12.5.17 그 내란 그때 그 사건 때 공소기각을 했다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뭐 켈젠이라고 하는 유명한 법 철학자의 그 명제였고 그 이후로 그것이 근대법 체제에서는 그 민주주의 국가, 민주정이라든가 이런 국가, 근대 국가에서 쿠데타와 내란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이 법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이게 내란이다라고 정치에서 규정을 해서 탄핵할 때 규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한다면 재판할 필요가 없겠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서고금에서 오랫동안 쌓여온 어떤 체계적인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기준으로 할 것이고 다만 이 지금 무인기 침투 이 문제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무인기가 경행자만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무인기가 서로가 어떤 다 공개할 수 없는 이유로 아마 그런 작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 지금 무인기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안 왔으면 모르겠는데 네네. 북한의 무인기가 이미 한 차례 우리 한반도를 다 훑고 지나가고 심지어 당시에 용산 대통령까지 다 촬영해서 가다가 그게 어디 강원도 어디선가 떨어져 가지고 일본의 그 고화질 카메라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잡혀 있었던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뒤에도 풍수도 날려보내고 했는데 그런 것들로 가지고서 어쨌든 재판부가 그 전후관계, 사실관계를 다 판단을 하겠죠. 네. 모든 정치적 주장이 다 제기되었습니다만 정치적 주장이 뒷받침되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어떤 법리적 근거도 있어야 될 테고 또 그게 합당한 사실관계도 있어야 될 텐데 무인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장면만 끊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당시에 무인기 갔다는 것이 어떤 phương面간 건지 네. 그리고 그 작전이 비록 거기에 있었던 것인지 그 북한은 우리가 아는 바로도 지금까지 뭐 계속 무인기가 그 이후로도 그 이전부터 우리 한반도를 다 종행하다시피 하면서 다 훑어가고 그랬는데 이런 그 근대 현대전에서의 이런 그 무인기를 통한 상호 침투 이런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무슨 이
국내에서 변란을 일으켜 명분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일견 앞뒤 맞으면 그렇게 사실관계를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걸 또 반정하는 그렇게 볼 수 없도록 하는 또 맥락도 많기 때문에 네. 그 재판부에서 한번 엄밀하게 따져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전 의원님 의견도 간략히 듣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침투 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는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면 외환 유치죄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특검이 기소했던 내용들은 정당한 군사작전을 넘어서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한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에 도발을 유보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위해서 실제로 대통령이나 이런 국방부 장관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무인기를 북한에다 넘겨보냈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면서 그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을 치하함으로써 실제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그러니까 적법한 비상계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네. 저는 특검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보도들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오히려 독려했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보도들을 많이 접해왔기 때문에 특검은 법리에 따라서 증거의 원칙에 입각해서 기소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비상계엄 당시에 그 뭐 언론사의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등의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이 됐죠. 앞서 또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징역 15년 구형이 됐고요. 각각 다음 달 12일 또 오는 21일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선고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 의원님? 그걸 이제 예상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또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죠. 이상민 전 장관이 법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한 걸 보면은 말릴 틈도 없었고 뭘 우리 사전에 알 수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문건이 있었던 걸 본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 당시 또 밑에 소방청장인가요? 뭘 통해서 통했던 내용 같은 게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까지 이렇게 볼 대목인지 아니면 예. 이상민 장관의 말처럼 그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틈이 없었다라고 하는 판단을 믿을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듯이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라 사실은 비상기자회견이라든가 또 국회에 군대를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방송을 부른다든가 국민에게 긴급한 호소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으로 당시 피소추인이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그때까지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 대통령이었죠. 호소했던 내용이 굉장히 저는 왜 저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지금 국회가 다수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어떻게 지금 정부가 하려는 일을 갖다가 사상건건 가로막아 왔는지 네네. 또 무엇이 자기는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를 국민에게 호소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판단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비록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당시에 피소추인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절박하게 느꼈겠지만 네. 그것도 정치로 호소로 풀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더 명백하고요. 이 재판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심지어 그 미란다의 원칙이라고 우리 전 의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미란다의 원칙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굉장히 그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법 절차를 지키면서 재판하는 것이 중요성, 그것이 근대사법의 특징이고 네. 민주주의 문명사의 특징이거든요. 오히려 이 재판에서 지금 그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 또 특검이 밝혀낸 사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고서 무엇이 민주주의에 치명적이고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구나를 판단할 시간을 얻었다는 점 그걸 통해서 우리 민주공화정이 더욱더 단단한 합의 기반에서 만일 그것이 아니고 서둘러서 죄를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그 제대로 재판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 이 공화국이라는 공화정이 굉장히 위태로운 분열 상태로 남게 되겠죠. 네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에서 법리와 증거에 맞추어서
양측의 주장이 정말 심사숙고해 다뤄져서 우리 국민들이 다 납득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계속 진전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도 함께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한번 전망하신다면요. 아무래도 특검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서 네. 본인들이 구형을 했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 과정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면 실제로 특검이 선고했던 15년형을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민주주의를 마지막으로 지키기 위한 그런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소추권 특권을 가진 대통령도 내란과 외환죄는 소추를 예외적이죠. 받을 수 있게끔 했던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그 전두환 군부로 인해서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결국 무너지고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체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중체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실행 책임자에 대한 책임도 굉장히 강력하고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고 법률에 기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단전 단수를 했는데 어떻게 15년을 주느냐, 이러한 논리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고요. 이 상황의 엄중성 때문에 언론사 단전 단수라든지 여러 가지 실행 책임자로서 엄중히 판단한다면 굉장히 강력한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네. 특검이 어느 정도 판단했던 것처럼 15년 가까운 구형량처럼 15년 가까운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